23번에 감가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요.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은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 개념, 회계 목적의 감가 성각이 제조도 원가를 기초로 측정한 가치를 산다. 반대죠. 그러니까 감가 수정이 이제 이 제조도 원가를 기초로 해서 가격을 산다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감가 성각이 취득 원가를 기초로 비용을 배분하는 개념이 감가 성각이 되겠죠. 두 번째, 관찰 감가법은 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감가액을 판정하죠. 고로 주관적이다 그랬지. 평가사의 주관 개입 여지가 가장 크게 개입될 수밖에 없죠. 평가사의 주관에 따라 감가액 정도가 굉장히 편차가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눈으로 직접 관찰해서 세밀하게 감가를 구하니까 그 정확하게 실제 감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매우 주관적이라는 게 단점이 되겠고요. 세 번째, 동일한 내용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 방법이나 관리 및 유지 상태 등에 따라 감가의 정도가 달라진다. 당연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용수의 부동산을 내용수가 30짜리 부동산을 10개를 공급을 해도 그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수명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정률법에 의한 감가액은 일정하다. 감가액이 일정하면 정액법이겠고, 그죠? 그리고 정액법에 의한 감가액은 체감한다. 감가액이 체감하면 이렇게 정률. 그러니까 정액법, 감가액이 일정하니까 정액법이라고 하는 거고, 정률은 이제 감가율은 일정해. 뭐 10%나 20% 다 일정한데, 감가되는 금액은 점차 감소해가죠. 감가액은 후기로 할수록 점차 감소합니다. 그래서 체감상각법이라고도 하는 게 정률법이 되겠고요. 지금 정액 정률이 바뀌었고, 5번에 경제적 감가 요인에는 인근 지역의 쇠퇴라든가 또는 외부 환경과의 부조화, 이런 외부 요인과의 감가가 경제적 감가고, 후반부의 설계 불량이나 설비 부족, 이거는 건물 자체 내부의 기능적 결함으로 나타난 감가니까 기능적 감가가 되겠죠. 그죠? 구분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넘겨서 하나만 더 풀어보시죠. 28번 가볼까요? 28번에 감가 수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액법은 매기 감가액이 실제 감가액과 일치하는 게 아니고 불일치하죠. 정액법의 가장 큰 단점은 감가액이 실제 감가가 불일치하죠. 그래서 이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전부 이론적인 감가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지? 그리고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가 용이한 감가 수정법. D는 맞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감가 정액을 내용수만 나누면 감가액이 일정하게 계산되니까 계산이 간편하다. 이게 정액법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근데 건물이 신축 단계부터 철거할 때까지 일정하게 이렇게 감가가 생길 수가 없잖아. 그죠? 감가액이 요 실제 감가하고는 불일치한다. 이 내용수 기준법은 전부 실제 감가와 감가액이 불일치한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지. 그리고 두 번째, 정률법은 매기 감가액이 점점 감소하므로 체감상각법이라고도 한다. 이게 옳은 지문이고요. 틀린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바로 틀렸구나. 3번에 감가액은 그죠? 자, 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초기의 감가, 초기의 감가가 가장 큰 방법이 뭐죠? 감가액이 초기에 가장 큰 게 정률법이 초기에는 감가가 가장 큽니다. 정률법이 감가액이 초기에 가장 높게 발생하고, 그 다음이 정액법이 돼야죠. 정액법은 반드시 상한기업보다 언제나 감가액이 높아. 상한기업하고 정액법은 일정한 금액이 감가된다고 보지만, 상한기업법은 재투자를 하니까 복리이자가 발생하는데 정액법은 복리이자가 없죠. 이자만큼 감가가 적어. 상한기업은 항상, 그지? 그래서 감가액은 정률이 가장 크고 상한기업이 감가액은 제일 적어요. 그럼 이제 감정평가액의 크기는 역순이 돼야 되겠죠. 정률법이 제일 적고 상한기업 초기에 감정평가액이 가장 높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요 제조도안께서 감가액을 공제한 게 감정평가액, 즉 상가액이 아닙니까? 그지? 그럼 감정평가액은 요 감가가 적게 나타날수록 당연히 감정평가는 높게 산출되겠지. 제조원께서 감가액을 공제한 거니까, 그지? 그래서 감정평가의 크기는 당연히 역순이 돼야 됩니다. 상한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 감정평가액이 높게 산출된다는 거지. 그래서 대상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해 줄 수 있다. 그게 상한기업의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정률법은 초기 감가액의 크기가 가장 크다. 초기의 감가액이 가장 큰 게 정률. 그 다음에 5번에 정률법상 적상가액은 제조도원가에서 긴가수만큼의 1-정률, 1-정률 이꼬르 장가율. 그러니까 이제 정률법은요, 우리 실제 이제 정률법에서 적상가율을 구하는 거는 이 적상가율 계산 문제는
정액법으로 적산가율을 구하는 문제가 거의 그냥 99% 정액법으로 적산가율을 구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28회 때 딱 한 번 정률법으로 적산가율을 구하는 게 나왔는데 정률법은 아주 쉽습니다. 적산가격은 그냥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에다가 경과연수만큼의 장가율을 곱해주면 돼. 거기 1 마이너스 정률 이꼬르 장가율 그 말이야. 아니? 장가율. 요 경과연수만큼의 이 n승이 이제 경과연수거든. 경과연수만큼의 장가율만 그냥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뭐 이게 기준 시점의 재조달원가가 1억인데 장가율이 90%다. 근데 내용수가 지금 2년 지났어요. 그러면 장가율이 90%니까 0.9죠. 2년 지났으니까 이거는 0.81이죠. 그럼 1억 곱하기 0.81, 8,100만 원이 적산가격이다 이런 뜻이라.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냥 제조달 원가에다가 경과연수만큼의 장가율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그 적산가격입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이 적산가격 구하는 게 정률법은 잘 안 나와. 근데 28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다시 나올 거라고는 안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요런 건 알아두면 좋아요. 제조원가에서 나중에 나와 있을 거니까. 자, 이제 원리는 요 정도 습득을 하고 계산 문제 한번 봐봐. 29번에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 기준심의 감가 수정. 지금 이거는 이제 요걸 구하라는 거예요. 요거. 감가 수정이야. 요거. 감가 이걸 구하는 건데요. 준공 시점이 2009년 6월인데 기준 시점이 2014년 6월이다. 그러면 준공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몇 년 경과? 5년이 경과했다는 거죠. 여기 경과 연수가 이제 5년 계산돼야 돼.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의 제조원가가 2억인데 경제적 내용수가 50년이고 감가 수정은 정액법에 따르고 내용수 만료 시 잔존 가치율이 10%다 그랬어. 자, 요 이제 봐봐. 이거야 이거. 정액법으로 요 매년 감가액을 구해가지고 감가 누계액 요걸 구해보라 이 말이야. 근데 감가 누계액은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5년 동안 발생한 총 감가액을 뜻하는 거죠. 그럼 일단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을 먼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매년 감가액을 구할 때 제조달 원가에서 잔존가를 빼는데 만약에 장가율이 없으면 제조달 원가가 2억이라 그랬죠? 그럼 2억이 다 감가 총액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잔존 가치, 장가율이 10%라 그랬죠? 그럼 내용수가 경과에도 10%는 감가가 안 생기고 남는다 이 말이야. 그럼 2억에 10%니까 2천만 원은 감가가 안 생기고 남는 거죠. 잔존 가격이. 요걸 뺀 게 감가 총액이 되는 거고 내용수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50년? 그럼 50년이면 요 2억에서 2,800원 1억 8천을 50년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1년에 감가되는 금액이 얼마고? 360만 원이죠. 요 360만 원은 매년 발생하는 감가액이란 말이야. 근데 누계액을 계산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경과연수 곱해주면 되지. 몇 년 지났다 그랬어? 지금 5년 지났으니까 5 곱하면 돼. 그러니까 1,800만 원. 이게 감가 누계액이네. 그지? 자, 이걸 이제 계산을 못 해가지고 이것도 찍는다. 참 서글픈 거야. 이런 거 찍으면. 그죠? 하겠지, 이런 거나. 이 유형을 이렇게 하고 나오면 풀어야 돼요. 또 나올 만한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요런 문제도 나온다, 이 말이야. 혹시 시험이 꼭 어려운 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30번도 마찬가지라. 이것도 이제 28회 때 나온 거죠. 지금 28회, 기출 문제가 28회는 계산 문제로만 2개가 나왔어요. 원가법이.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하라.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내용수가 30년, 최종 장가율이 10%, 정액법으로 감가 수정할 경우 제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 비율이 몇 프로냐. 그러니까 이제 정액법으로 요 감가액을 구하는 게 아니고 감가율을 구하라 이 말이야. 매년 감가 생기는 비율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이거 똑같은 거야. 지금 100%가 감가된다. 만약에 장가율이 없으면 감가 총 되는 비율이 100%가 되겠죠. 요는 총 감가 비율을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눠버리면 그게 이제 매년 감가되는 비율이겠죠. 매년 감가되는 비율. 매년 감가율은 총 감가되는 비율에서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누면 되는데 장가율이 없어요. 그럼 100%가 다 감가되겠지. 근데 잔존 가치가 지금 10% 있다 그랬지. 그럼 감가되는 비율은 90%가 총 감가되는 비율이라는 뜻이지. 내용 연수 동안에 90%가 총 감가되는 비율인데 내용 연수가 30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누니까 1년에 3%씩 감가된다 이 말이지. 90 나누기 30, 3. 요걸 계산을 못해. 그죠? 90 나누기 30. 자, 그러니까 봐라. 1년에 3%씩 30년 감가된다. 그러면 총 감가가 몇 프로 됐어? 1년에 3%씩 30년 몇 프로 감가되노? 90% 감가가 되고 내용수 30년이 지나도 10%가 남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장가율이 10% 이 말 아닙니까? 그지? 알았나요?
그러니까 총 감가되는 비율은 장가율이 없으면 10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장가율이 있으니까 장가율만큼을 뺀 게 총 감가되는 비율이죠. 그래서 내용수 나눠주면 돼. 그게 이제 매년 감가되는 비율이잖아. 그지? 그럼 매년 감가되는 비율은 3%가 나왔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래 사례 비법을 적용할 때 거래 사례가 인근의 정상 가격 대비 20% 저가의 거래가 됐어요. 이때 사정보행치에 뭘 적용해야 되느냐. 자, 우리 아까 사정보행치를 구할 때는 대상 부동산을 분자에 사례 부동산을 분모에 두고 이 대상도 100, 사례도 100으로 둔 다음 개입된 사정만큼을 더하거나 빼주면 되죠. 근데 주에 더하기를 뺀다. 더하거나 빼기를 하는데 지금 대상하고 사례 중에 뭐가 주입니까? 사례가 주어지. 사례가 20% 저가로 매도가 됐다 그랬지. 그럼 저가면 빼야 되지. 어디에서? 분모에서. 그럼 분모에 20을 빼니까 80분의 100이다 이 말이야. 사정보행치가. 분모에서 사례가 20% 저가니까 여기다 20을 빼면 되니까 80분의 100이죠. 80분 100 나누기 80이면 얼마고? 1.25. 이게 사정보행치다 이 말이야. 이런 걸 계산을 못 해가지고 찍고 나온다. 참 계산 문제 풀 거 한 개도 없어요. 당연히 이제 감가 수정액을 구하거나 제조동가를 구하는 거 뭐 이런 게 나오면 풀어야 되고, 지금 31번처럼 적상가액을 구하라 그랬죠. 31번 이거 어떻게 찍어? 작년에 나온 건데요. 작년 문제 맞지? 6,303만 원이가 나올 건데 이 31번 정도 같으면 1분 만에 풀 수 있습니다. 1분 만에 풀 수 있는데, 자, 적상가액을 구할 때는 첫째, 요 정액법으로 적상가액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정액법으로 적상가액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뭐 해야 돼? 적상가액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를 해야 되지. 그지? 그럼 근데 이 제조달 원가가 언제 시점에 제조달 원가라? 기준 시점이잖아. 그럼 요걸 준공 당시 원가가 나오죠. 준공 당시 건축비를 주면은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돼? 공사비 상승률. 이걸 곱해줘야 기준 시점에 원가가 계산되겠지. 요걸 일단 곱해가지고 제조달 원가부터 구해야 돼요. 그러면 감가 누계를 구해가지고 이걸 빼야 적상가액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정액법으로 감가액을 구할 때는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야? 매년 감가액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요걸 첫 번째는 기준 시세 제조원가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요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는 매년 감가액을 구한다. 요거 어떻게 해? 제조원가에서 장가율이 있으면 장가율만큼을 빼야 돼. 그걸 빼가지고 감가총액을 구해가지고 경쟁년수로 나눠주면 매년 감가액이 나오죠. 근데 요거는 매년 감가액이지. 근데 누계액을 계산해야 되겠지. 누계액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과인수를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 누계액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누계액이 나오면 요 누계액을 빼면 돼. 그러면 적상가액이 되겠죠. 근데 이게 뭐 별거 없네 싶죠. 해봐. 별거 없는가? 아주 별게 많아. 어? 고려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31번 같으면 저 요령대로 하면은 금방 풉니다. 요거는 1분 정도면 풀 수 있는데 28회 때 나온 32번은 좀 이따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33번이라든가 33번, 34번 이런 거는 그냥 찍어야 돼요. 실제 1분 안에 여러분이 풀기 어려워. 왜냐하면 잔존 내용수를 줬거든. 그러면 잔존 내용수하고 나오면 경과인수를 합쳐줘야 경제적 내용수가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버리고 찍으려고 마음을 먹고요. 32번은 이제 28에도 나온 건데 정률법으로 이제 요 정률법으로 적상계를 구하는 요 문제가 나왔어. 근데 정률법은 기준 시점의 제조달 원가에다가 경과인수만큼의 장가율을 곱하면 된다 그랬어. 근데 지금 제조원가를 기준 시세 제조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준공 당시 신축 공사비가 8,000원이라. 근데 건축비가 지금 2년간 1.25배 상승했죠. 건축비 지수가 준공 당시는 100인데 기준 시점까지는 125니까 1.25배가 상승했잖아. 100분의 125. 그러면 요 제조원가가 8천만 원 곱하기 1.25니까 여기 얼마 나와서 1억이 나온 거야. 제조원가 지금 1억 계산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장가율이 몇 프로나? 70%로 해서 0.7이라. 근데 몇 년 지났나? 2년 지났다 그랬거든. 그럼 1억 곱하기 0.7의 제곱은 0.7의 제곱은 0.7 곱하기 0.49죠. 1억 곱하기 0.49니까 4,900만 원. 이게 답이야 그냥. 아주 간단해요 정률법은. 근데 요거는 이제 그 경과인수만큼의 장가율만 기준시세 제조원가에다가 곱해주면 되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이게
적상계를 구할 수 있으니까 다시 나올 만한 건 아닙니다. 한 번은 등장을 했지만, 근데 정상적으로 시험에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정액보로 적상계를 구하는 게 나와요. 근데 억울하더라도 계산 문제 10문제를 여러분이 다 풀 수는 없다. 다 풀 수는 없는데 5개나 6개는 골라서 풀어야 되고, 그죠? 꼭 풀어야 될 게 있지. 지분 순위를 계산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헛부의 확률 모에서 인구 유인 규모를 구하는 거나,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기대 순위를 계산하라든가, 세후 현금 수지 계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개 계산, 비중가격 계산한 거 아까 풀으라 그랬지? 딱 정해진 계산 문제가 있어요.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10개만 딱 익히고 가. 그렇게 해서 10개 중에 반드시 나와요. 5개나 6개나. 그것만 풀고, 버릴 거 버리자, 이 말이야. 어림 셈법 비율 모습 응용해갖고 뭐, 5개의 비율 계산하나, 이런 거 계산하고 있고, 그러면 내년에 만납니다. 그 정액부로 측성계 구하는 거는 억울하지만 버리라. 전국 수석학계 욕만 있으면 연구해서 풀어. 나는 안 가르칠 테니까. 33번, 34번은 독학에서 풀고 35번부터가 수익 방식이네요. 자, 요거 이제 지운다. 자, 수익 방식에서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 뭐고? 수익 환원법. 수익 환원법에 따라 산되는 가격을 수익 가액이라는데 어떻게 수익 가격을 구했느냐?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해서 구했다. 이 순수익이 바로 순영업 소득을 의미하죠. 저기 순영업 소득. 유효 총수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영업 소득 나오잖아요. 그걸 그냥 환원율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수익 방식은 홀수예차는 홀수에는 환원율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요. 환원율. 그래서 작년에는 환원율에 대해서 서술형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작년에. 반드시 나오는 홀수예차는 환원율이 나오니까 이게 나왔죠. 짝수예차는 수익 가격을 계산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올해 무조건 수익 가격 계산 문제 나옵니다. 작년에는 환원율에 대해서 서술형 문제가 나왔고 30회는 수익 가격을 계산하는 문제 하나, 환원율에 대해서 서술형 문제가 하나. 그렇게 해서 30회는 두 문제가 나왔죠. 수익 방식. 근데 올해 한 문제 나올 거예요. 한 문제 나오는데 100% 수익 가격을 계산한 겁니다. 그럼 수익 가격을 구하라 그러면 환원율이 일단 몇 프로인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는데 순수익이 뭐? 저거야 저거. 순영업 소득 그제? 이거 알지 이거? 유효총에서 영업경비 뺀 거. 그럼 이 순영업 소득이 산정되면 영업경비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가 구분돼야 되겠죠. 우리 영업경비에 포함해서 안 되는 항목들이 있지. 그거 알고 있지? 공실 불량부채라든가 기타 소득, 부채 서비스액이나 소득세는 위아래에서 계산되어 있는 항목이다. 경비에 또 포함하면 안 되죠. 그럼 요 경비에 포함해서 안 되는 항목 위에 4개 있지 지금? 이거 말고 경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2개 더. 감가상각비하고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말이야. 그거는 보유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니까 경비에 포함해서 안 되잖아요. 요 경비를 구분할 줄 알아야 수익가격 계산이 되는 거야. 올해 수익가격 계산한 거 알면 한 개 맞춰요. 이거 별 큰 거 없어요. 자, 35번 유형 익혀야 돼. A 부동산이 100% 임대될 경우에 연간 예상 총소득이 5천만 원이고 운영 경비가 유효 총수의 35%를 차지하는 경우 평균 공실률을 감안한 A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얼마냐? 단 인근지역의 평균 공실률은 5%이고 환원율은 10%다. 이 다 나와서 다. 지금 환원율을 10%를 줬어요. 이걸 10% 주는데 이 순영업 소득만 계산해서 나눠주면 되지, 그지? 그럼 자, 지금 가능 총소득이 얼마라 그랬어? 5천만 원이라 5천만 원. 그런데 공실은 가능 총소득의 몇 프로? 5%로 간다. 그럼 250이 공실로 빠지지. 그럼 기타 소득이 없으니까 유효 총소득이 얼마? 4,750이 나왔잖아요. 그지? 근데 영업 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라고 했어요, 여기에 몇 프로? 35%가 영업 경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럼 순영업 소득은 요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가 순영업 소득이 되는데요? 65%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경비가 35%면 유효 총소득의 65%가 영업 경비가 되겠지. 순영업 소득이 그죠? 바로 그냥 여기 65% 계산하면 됩니다. 4,750에 65%니까 3,087만 5천 원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지? 요게 4,750에 35%면 35% 하면 요게 1,662만 5천인가 그렇잖아요. 그지? 계산해 보면. 그럼 여기서 요거 빼면 요거니까 3,087만 5천 원이지. 그럼 순영업 소득이 3,087만 5천 원. 요거 10%로 나누면
항상 10% 0.1로 나올 때는 요 분자의 단위가 하나 커진다 그랬지. 0 하나 더 붙으면 돼. 그러면 0이 하나 더 붙으니까 3억 875만 원이 수익 가격이 된다 이 말이네. 그지? 자, 이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요걸 못 풀면 안 되지 이런 거는. 자, 뒤로 가서 36번 문제하고 38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응? 그러니까 지금 봐봐라. 30배하고 28회 짝수의 차이는 항상 수익 가격을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짝수의 차이는 언제나 수익 가격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다음에 또 위에 37번 문제도 24회 짝수의 차 나온 거죠. 그 역시 수익 가격을 구하는 문제라. 그러니까 짝수의 차는 항상 수익 가격 계산이 나오고 홀수의 차는 환원율에 대해서 무조건 나옵니다. 이 딱 정해져 있어요. 수익 방식은. 36이나 38번은 똑같은데 수익 환원법을 정한 평가 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 가격을 구하라. 자, 가능총소득이 5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가능총소득이. 가능총소득이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공실 손실이 가능총소득이 5%니까 250만 원이 공실 손실로 빠지겠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없다. 그럼 유효 총수익이 4,750만 원이 나와 있고요. 영업경비를 보니까 유지관리비는 가능총수익의 3%니까 얼마고 150이죠. 5천에 3%면 그러면 유지관리비 이거 영업경비이죠. 근데 부채수입액은 X 해야지. 부채수입액은 순영업소득 계산은 뒤에 빼니까 영업경비 포함해서 안 되잖아. 지금 쳐다보면 안 돼.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는 영업경비 맞죠? 100만 원. 또 개인 업무비 영업경비 포함해서 안 되죠. 그럼 이것도 제니까 영업경비가 지금 얼마라? 유지관리비 150하고 화재보험료 100만 하고 250만 원이 영업경비란 말이야. 그럼 요거 계산 공제하면 순영업소득이 4,500만 원 아닙니까? 요 4,500 나왔고, 그 다음에 환원율도 5% 주고 있네. 이 뭐, 계산할 게 뭐 있나, 이게? 4,500만 원 나누기 5% 하면은 5, 9, 45니까 9억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그지? 수익 가격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진짜 수익 가격 구하는 건 참 단순해. 아주. 그냥 순영업 소득만 계산해가지고 환원율로 나눠주면 되는데, 지금 요 정도 수준의 문제는 쉽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환원율을 직접 이렇게 5%나 10%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환원율까지를 계산해 가지고 또 수익가를 구하라 하면 피곤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환원율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풀 수가 있겠죠. 위에 37번 봅니다. 위에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보험선의 가치는 그랬는데요. 지금 유효 총수익이 3,800이고 영업경비가 800이니까 3,800에서 800을 뺀 게 순영업 소득이죠. 순영업 소득은 3천만 원이 바로 나오죠. 그럼 이제 환원율만 계산해서 나눠주면 되는데, 이 환원율을 구할 때, 그죠? 지금 토지하고 건물 가격 구성비율을 줬죠? 토지 가격 구성 비율에는 토지의 환원율을 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 가격 구성 비율에는 건물의 환원율을 곱해가지고 두 가지를 합산한다. 이게 이제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토지와 건물의 수익 창출력이 다르다는데 기초한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럼 지금 토지하고 건물 가격 비율이 40대 60. 토지 구성비율이 40, 건물 구성비율이 60%고 토지 환원율이 몇 프로고 5%, 건물 환원율이 10%. 여기 5% 곱하고 여기 10% 곱하고 그리고 두 개 합산해 주면 돼. 이 뭐 요거 2%가 되겠고 요거는 6%네. 그럼 두 개 합치니까 8%. 환원율이 8%거든. 그럼 자, 아까 순영 소득이 얼마였죠? 3천만 원이가 3천만 원 나누기 8% 해봐. 그러면 3억 7,500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3천만 원 나누기 8% 치면 딱 그냥 나온다. 이게 3억 7,500. 그 계산기에 8%를 바로 치라 그랬다. 0.08로 바꿔서 나누지 말고 그냥 8하고 %를 바로 치면 돼. 자, 뒤에 이제 39번부터가 환원율에 대해서 내 문제인데, 이 환원율은 상당히 공부거리가 많죠. 피곤합니다. 피곤한데, 작년, 재작년 연속적으로 환원율을 2번 냈죠. 작년에 나온 이 환원율 문제가 정말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박스에 5개를 넣고 옳은 것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 이게 찾는 게 작년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웠어. 근데 이 환원율이 작년에 나왔고 또 올해 홀수의 제에 원래 나오니까 올해 나올 확률은 좀 적어요. 올해는 수익 가격 구하는 계산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냥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혹시 만약에 나오면 41번 요걸 잘 받아야 되겠네. 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요소 구성법, 조성법이라는 요소 구성법, 또 시장 추천법, 투자 결합법, 그리고 에루더법, 뭐 부채 감당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죠? 근데 요 지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자, 1번에 조성법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요소 구성법, 요소 구성법 또는 조성법 같은 말이죠, 그죠? 환원율을 구할 때 순수 이율에 위험률을 더해가면서 환원율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해가지고 이 위험이 증가할 때마다 순수율의 위험률을 더해가면서 환원율을 구해낸다. 그래서 환원율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소 구성법 또는 조성법이라고 하는 거죠. 지문에 거기 봐라, 지문에 위협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구성 요소를 거꾸로 적으면 요소 구성이다. 그래서 요소 구성법이라고 하는 거야. 조성법이나 요소 구성법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요 말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위험률을 더해가면서 뭐 위험 할증률을 더해가면서 하는 일을 구한다. 요 말이 나오면 요소 구성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추천법은 반드시 대상 보고서 하는 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유사한 사례로부터 하는 일을 구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문에 유사한 매매 사례를 분석하여 사례로부터 구한다. 요 사례로부터 요 말이 들어가야 시장 추천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결합법은 3번에 있는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든 5번에 있는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든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와 건물의 수익 발생 능력이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는 데 근거를 두는 거야. 다르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의 수익은 분리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르다를 동일하며 이렇게 바꾼단 말이야. 또 금융적 투자결합법도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저당 투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동일하지 않고 어떻다? 다르다. 다르니까 지분과 부채에서 나온 수익이 분리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둘 다, 그죠? 지금 3번은 다르며 분리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근데 5번은 다르며를 동일하다는데 착안한다. 동일하며로 바꿔놨지. 이게 틀리다니까. 요 다르다를 동일하며 이렇게 고치면 안 돼요. 투자결합법은 항상 거기가 시험에 나오는 초점이라. 그 다음에 4번의 에루더법하고 그 부채 감당법. 요거는 누구 입장이가 바뀌면 안 돼. 에루더법이 누구 입장이라? 지분 투자자 입장. 그러니까 지분 투자가 매우 중요해. 여기는 요건 지분 수익률, 지분 형성분, 그리고 또 보유기간 동안 예상되는 가치 상승 하락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건데 철저하게 지분 투자 입장에서 환원율을 가는 게 에루더법이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은 철저할 정도로 대출자 입장에서 환원율을 구해내죠. 그래서 대출자가 매우 중요시 요건들로 환원율이 구성되어 있어. 환원율을 구해낼 때 어떻게 구해야 돼? 3개 꼭 뺀다. 저당 상수, 그리고 부채 감당률, 그리고 대부 비율. 요 저당 상수,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요 세 가지를 곱해서 환원율을 구해내는 게 부채 감당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원율을 구성하는 세 요소가 대출자가 대단히 중요시 요건들만 환원율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요 부채 감당법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요 공식 정도 기회에 놓으면 돼. 계산 문제가 나오면 혹시 보자. 거기 43번하고 43번. 요게 이제 부채 감당법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문제죠. 자, 거기 지분비율하고 대부비율에서 대부비율은 0.4가 나와 있죠. 지금 여기에 40%. 그 다음에 저당 상수도 0.177이 나와 있어요. 근데 부채 감당률을 곱해야 되는데 부채 감당률을 직접 안 줘. 부채 감당률은 절대 직접 안 줍니다. 얼마 바로 안 주고요. 부채 감당률은 비율분에서 제일 중요한 비율이지. 이 공식 모르면 시험장에 가면 안 돼.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거죠. 그럼 지금 순영업 소득이 3천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1,500이니까 3천 나누기 1,500이면 부채 감당률이 2잖아요. 2를 직접 안 준다니까, 그럼. 아니, 순영업 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을 따로 이렇게 줍니다. 요 이제 알아야지. 요 세 개 곱해주면 되니까. 환원율이 몇 프로 하면 금방 나오겠죠, 그죠? 0.1416이니까 14.16%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4번 문제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수익 가격을 구할 때는 순수익이 순영업 소득이죠. 그 순영업 소득을 환원율로 나누잖아요. 그지? 이렇게 해서 가격을 구하잖아, 수익 환원법에. 그럼 요 공식에서 부분에 있는 환원율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환원율을 구할 때는. 요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누어주면 그게 환원율이라.
요 부동산 가격하고 같은 말이 뭐죠? 자, 가격이 3억짜리면 투자 금액도 3억이 되는 거고, 부동산 가격이 5억이면 투자 금액도 5억이 되는 거잖아요. 투자 금액이나 부동산은 항상 같은 말이라 그랬지. 요 순영업 소득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게 환원율입니다. 44번 문제는 요걸 뜻하는 거다. 그럼 요게 대입하면 순영업 소득 이 계산해봐. 나올 거고, 총 투자액이 부동산 가격이 2억이네. 투자 금액이나 부동산 가격이 같은 거니까. 그럼 가능총 소득 1950에서 기타 소득 100만원 2050, 공실 50 빼면 2000에다가 유효총수계 40 빼면 1200이네. 그죠? 800만원 빼니까. 그러면 1200만원 나누기 2억이니까 6%네, 6%. 그죠? 암산으로, 우리 읽으면서 바로 암산합니다.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게 힘드냐면, 그제? 요 환원율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거든. 근데 환원율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워낙 다양하게 환원율을 구하는 요령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순영업 소득을 그 가격으로 나누면 그냥 그게 환원율이 되는데 이 단순한 공식 자체를 모르니까 지금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44번 같은 거는 실제로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근데 올해는 환율에 대해서 나올 확률은 적어.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공부보다는 아까 제가 풀어줬던 수익 가격 계산에 초점을 두시고 그죠? 수익 가격 계산 유행 있었지 아까 35번부터 그지? 35, 36 그다음에 37, 38 거기까지 해서 35, 6, 7, 8 요 네 문제에 초점을 두시고 좀 대비책을 세워둬요. 나중에 예상 문제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45번부터가 우리 간평 규칙에 나온 용어를 가지고 매년 한 문제 되는 거.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시장 가치가 뭐냐, 가치 형성이 뭐냐, 인근적이 뭔가, 또 기준 시점이 뭔지, 원가법이 어떻게 가격을 평가하고 수익하는법이 어떻게 그럼 수익하는법이란 요 순수익이 언제 발생하는 거죠? 이게 장래에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치니까 이자율로 환원을 시키는 거지. 환원한다나 할인한다는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순수익이 장래에 예상되는 요거야. 이게 이제 현금 흐름이죠. 요걸 다른 말로 이제 현금 흐름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현금 흐름. 그럼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지. 수익하는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냥 요 자체로 그냥 정의로 풀어서면 대상물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이게 미래가치잖아요. 장래에 예상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뭐해서 할인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수익환원법. 요걸 이제 정의 자체를 간평규칙에 규정된 정의 자체를 그죠? 이렇게 지문으로 꼭 만들어내서 한 문제를 만들죠. 그러니까 45번부터는 다 등장하는 늘 우리가 익히 보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쭉쭉 풀어보면 될 거야. 뭐 어디가 틀린지를 알겠죠. 그죠? 그리고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뭐고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다 한 열 몇 문제가 52번까지가 전부 이 간평규칙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묻고 있잖아. 그지? 뭐 원가법이란 대상물의 제소할 원가에 멀려서 감가 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즉 3법이란 대상물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즉 3법은 뭐야? 임대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에 기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경비를 더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평가 방법. 이렇게 정의가 되겠지. 그죠? 그 정의 자체가 그냥 한 문제로 등장하니까 52번까지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틀리게를 내는지를 봐가면서 그죠? 여러분이 쭉 풀어봅니다. 그 다음에 53번부터가 이제 물건별 평가 방법인데, 자,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원가 방식은 원가법,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또 한 개 더 있다. 공시 지가 기준법, 그지? 그리고 수익 방식은 수익 환원법. 요 네 가지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이 공시가 기준법은 토지의 가격만을 평가하는 방법이지. 그리고 대부분의 물건은 우리는 거래 사례 비법으로 가격을 평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원가법을 정하는 물건도 있고 수익 환원법을 정하는 물건이 있는데 요 예외를 기억하면 가격 평가 방법은 다 정리해야 돼. 자, 원가법을 정하는 물건 몇 개 외우라 그랬지? 뭐 있노? 다 외워야 된다. 요 올해 나와요. 요 짝수의 차이는 물건별 평가법이
2년에 한 번씩 꼭 정리합니다. 이게 외워야 돼. 원가를 좋아하는 거.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물건이 있잖아. 삼각자산, 건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그리고 또 임목 중에서 어떤 거? 소경목님. 요건 원가법으로 가격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하는 법은 무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이 뭐야? 권리. 권자로 끝나는 거. 영업권, 어권, 광업권, 특허권, 의장권, 저작권, 실용실현권. 권리는 전부 수익하는 법이라.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물건은 모두 거래사례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외우면 돼. 건물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 권리는 수익하는 법. 나머지는 전부 거래사례. 이 공시가격 부분 토지만 정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외울 게 뭐 있노 이게. 그 다음에 두 개 물건을 일괄평가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한다. 산지와 임목을 일괄평가한다.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집밖 건물의 건물 부분하고 그 밑에 딸린 대지사정권을 일괄평가한다. 일괄평가는 반드시 거래사례비법으로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례비법 위에는 일괄평가는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일괄평가는 거래사례비법. 끝. 자,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가 효용가치가 남아있으면 원가법으로 가격평가해야 되죠. 근데 이런 물건이 효용가치가 없다. 효용가치가 없으면 그 물건은 해체해가지고 고물상에 팔아치워요. 고물상에 갖고 왔을 때 처분했을 때 주는 금액이 있죠. 그거로 해체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말이야.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 처분가액. 그러니까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는데 원가 방식에서는 적산법, 비과 방식은 임대사례비교법, 수익 방식은 수익분석법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중추적 방식은 뭐라 그랬지? 임대사례비교법이라니까. 그래서 임대로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적산법이 아니고 임대사례비법을 정하는 게 원칙이다. 끝. 여기까지 알면은 자 53분부터 해가지고 59분까지는 전부 물건별 평가 방법이에요. 근데 저 딱 기억해.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요 소규모까지 기억해주면 좋고 이 몰라도 된다. 요 내가 재작년에 건설기계는 거래사례비법으로 평가한다. 틀리게 나왔지. 그 전에는 또 과수원은 원가법을 정한다. 원가법은 무슨 원가법이고 물건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하락하고 소모가 생기는 물건을 평가하는 게 원가법입니다. 삼각자산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원가법이고 그 외에 전부 그냥 거래사례비법이에요. 뭐 저 정도 알면은 한 개 맞춘다. 자, 그 다음에 가격공시제도 한 문제짜리인데 가격공시제도는 토지가격공시와 건물가격공시로 나누는데요.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 있고 비주거용 건물이 있겠죠. 주거용 건물을 공시하는 게 주택가격공시고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물이 뭐야? 뭐 상가나 공장이겠죠. 그러니까 건물도 주택가격공시와 비주거용 건물공시로 나누는데요. 토지가격공시나 주택가격은 반드시 매년 공시를 해야 됩니다. 필수적인 의무사항이다. 토지가격과 주거용 건물 가격은 반드시 매년 공시를 해야 돼. 근데 비주거용 건물은 임의사항이라 공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시를 안 하면 그 애는 공시가격이 없겠죠. 그죠? 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시험 안 나와. 여러분은 이제 토지가격 공시와 주택가격 공시 두 가지만 정리하면 되는데요. 자, 토지가격을 공시할 때는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표준지 공시가 공시되면 이걸 기초로 해서 개별 필지의 가격도 다 공시해. 개별 공시가를. 그러니까 토지는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를 구분 공시합니다. 이 주택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어. 근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주택을 선정했어. 먼저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그 표준주택 가격이 공시되면 이걸 기초로 해서 개별주택 가격도 전부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가격을 구분해서 다 공시합니다. 모든 단독주택 가격은 다 공시를 해요. 근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자체를 선정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나 개별주택이라는 게 없어요. 이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구분 공시하는 것은 단독주택만 구분한다. 공동주택은 전국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900만 채를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추출을 해. 그렇게 해서 그 추출된 900만 채의 아파트 가격을 공시해요. 그 가격이 바로 공동주택 가격이라.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가격이라는 게 없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단독주택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언제까지 공시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이제 이 신청 누구에게 하는 건 아니까, 그지? 자, 요 개별자가 들어가 있는 게 두 개가 있지. 개별 공시가 개별주택 가격. 요 개별자가 들어가 있는 거 두 개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를 하고, 개별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나머지는 모두 윗사람인 국장이 공시를 한다. 그러니까 개별자 들어가 있는 거 두 개, 개별 공시가와 개별주택 가격 두 개만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외에는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를 하는 거예요. 이 누가 공시를 하는가를 모르면은 이 신청을 누구에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신청은 공시한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누구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돼? 국장에게 이의를 신청해야지.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의를 신청한단 말이야. 공시한 사람한테 가서 이의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권자를 누군지를 모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주택 가격하고 토지 가격 중에 뭐부터 공시를 할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이 한 달 빠릅니다. 주택 가격을 먼저 공시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토지 가격을 공시해. 이 표준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말일, 1월 31일까지 공시를 하고요. 개별주택 가격은 시장군수장관이 4월 30일까지 공시를 한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가격도 표준주택이 없으니까 국장이 4월 30일까지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가를 이렇게 1월 말, 4월 말까지 공시가 되면 한 달 정도 뒤에 표준지 공시가는 2월 말일, 그리고 개별 공시가는 5월 말일까지 공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시 기준일은 언제요? 표준지 공시가든 개별 공시가든 주택가격이든 뭐든 간에 기준일은, 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 기준인데 6월 1일이 기준이 되는 날도 있어요. 잘 들어봐. 자, 표준지 공시가를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월 말까지 공시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1월 1일 시점에서 토지의 상황을 보고 그 가격을 2월 말까지 공시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공시한 이후에 어떤 사유가 생겼어. 공시한 이후에 분할을 하거나 합병을 하거나 어떤 사유가 생기면 그걸 반영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준일이 1월 1일이 되는 게 아니야. 원래 모든 공시 기준은 1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1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어떤 사유가 발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합니다. 기준일이 6월 1일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1일에서 12월 31일 날 분할이나 합병, 뭐 정축, 개축 이런 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반영해서 가격을 평가해야 되죠. 그때는 그 다음에 1월 1일이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시 기준은 대부분 1월 1일이 기준인데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올해 감정평가서 시험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중개사 시험에 이게 올해 나올 거라. 내가 나중에 예상 문제를 보여드리겠죠. 어떤 건지. 그러니까 참고를 알아놓고, 자, 최근 3년 동안에는 그죠? 29, 30, 31에는 시험 문제가 이거밖에 안 나왔어. 표준지 공시가가 공시가 되고 개별 공시가 공시되었을 때 이걸 어디에 써먹는 거냐? 공시가의 효력에 대해서만 문제를 냈습니다. 3년 동안. 표준지 공시가는 어디에 써먹어요? 토지시에서 지가의 정보를 정해준다. 또 일반이 거래를 할 때 거래의 지표로 사용이 된다. 거래의 지표가 된다. 그 다음에 국가 등이 행정 목적으로 사업을 할 때 지가를 산다는 기준이 되는데 이 지가라는 게 뭘까요? 수용시 보상금이다. 수용시 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별 공시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도 표준지 공시가라. 개별 공시가가 아니고.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수용 보상금인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쓰는 건 표준지 공시가입니다. 개별 공시가는 어디 써먹어요? 세금을 산정할 때는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발 부담금이라든가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담금, 또 국가가 개인에게 땅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 이걸 산정할 때도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게 개별 공시가라는 거,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 세금이나 부담금을 산정하는 게 개별 공시가고 그 외에는 전부 표준지 공시가를 사용하는 겁니다. 요 정도 알고, 자, 문제 한번 봐봐. 1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국장은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을 현재 측정 가격을 조사 선정하고. 자, 거기까지. 이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구분해서 공시하죠. 근데 표준주택 가격은 누가 공시해? 국장이 공시해야지, 그죠? 개별자 들어가는 거 두 개만 시장구수 국장이 공시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장이 공시한다 그랬으니까 거기까지 전혀 하자가 없죠. 그리고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공시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원리를 알아야 돼. 윗사람이 공시할 때 국장이 공시를 하죠. 국장이 공시할 때는 중앙부동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요. 근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를 한단 말이야. 시장, 군수, 구청장 공시할 때는 지방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죠. 이게 중앙부처인 국장이 공시할 때는 중앙부동산 심의를 거치지만 시군, 구청장이 공시할 때는 시군구 부동산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 중앙이 아니고 급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위에 중앙부처에서 공시할 때는 중앙부동산 심의위원회, 똘마이 갈 때는 아래 하부기관의 심의회를 거치는 겁니다. 이것도 또 시장, 구수구청장이 개별 공시가를 공시할 때는 중앙부동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라. 틀리지. 국장이 공시할 때는 또 시군구의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중앙부동산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급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죠? 1번은 전혀 하자가 없지. 두 번째,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이나 또 국세,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등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 가격이 바로 개별주택 가격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봐. 어떤 주택이 지금 표준주택으로 선정이 됐죠. 그럼 그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개별 표준주택 가격이 공시가 되죠. 그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표준주택 가격 자체가 개별주택 가격이 되는 거야. 그럼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 공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가 자체가 뭐가 돼? 개별 공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거 똑같이 또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알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세 번째, 국장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는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가 경진의 의견을 들어라. 항상 그죠? 자, 이제 그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택가를 공시할 때도 마찬가지고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가는 당연히 소유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주택 소유자나 또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되죠. 그리고 개별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로부터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구축구청장에 이를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이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역시 또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심사해서 결과를 신청에게 통지하라 이 말입니다. 이 신청은 공시한 사람한테 서면으로 30일 이내 언제부터? 공시한 날로부터입니다.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지 또 공시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러면 큰일 난다. 기준일은 전부 1월 1일이 기준이 된다 그랬지.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공시가는 5월 말일까지 공시를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5월 20일 날 공시를 했는데 1월 1일 기준일부터 30일 이내 같으면 1월 30일까지 이 시적을 다 끝내라는 건데 공시도 안 했는데 무슨 이 시적을 하노? 그러니까 공시 기준일이 아니고 언제?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공시한 날, 공시일로부터 30일 그래야 돼. 그 다음에 5번에 국장은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아니고 뭐 이런 사람 의견을 누가 들어요? 국장이 왜 감정평가사한테 가서 의견 듣습니까? 누구?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단 말이야. 항상 가격을 공시할 때는 항상 그 소유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넘겨서 거기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2번에 2번 지문 별 걸어 별. 이 아주 중요한 거라. 2번에 2번 표준지 공시가를 어디에 써먹느냐. 토지시장의 첫째 지가정보 제공, 두 번째 거래의 지표. 일반인 토지를 거래할 때 거래의 지표가 된다. 또 세 번째 국가 등이 업무와 관련해서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 지가 산정. 이게 바로 이때 지가라는 게 뭐야? 보상금. 국가가 업무를 본다는 게 수용을 한다는 거죠. 공익 목적으로 업무를 보는 게 그지? 수용 시에 보상금을 산다는 기준이 표준지 공시가입니다. 그다음에 또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기준, 감정평가 기준도 표준지. 요거 표준지 국가를 요 네 가지에 써먹는다 이 말이라.
이 자체가 그냥 한 문제짜리예요. 표준지 공식과의 효력에 해당하지 않는 거. 최근에 3년 동안 요거밖에 안 물었다니까. 이 표준지 공식하고 개별 공식을 어디에 써먹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에 놔야 되겠죠. 물론 올해는 저거 아니고 다른 데 답 나오겠죠. 올해 뭐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답이라. 자, 최근에 29, 30, 31에는 공시가 두 가지를 어디에 써먹는가 가지고 3년 연속 냈습니다. 그 전에 26, 7, 8에 그 전에 3년 동안은 요것만 가지고 답을 3년간 냈어요. 단독주택만 표준주택하고 개별주택을 구분한다 그랬죠.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 없잖아요. 근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 공시하에 한다. 이렇게 틀리게 됐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럼 올해는 여기서 답을 요구할 확률이 더 안 높겠어요. 3년을 이걸 냈으면, 그죠? 그 전에 3년 동안은 요걸 냈으니까. 아니면 이 신청을 누구에게 하는가? 언제까지 공시를 해야 되는가? 그런 데서 답을 요구할 확률이 높아졌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4번 문제, 그 4번 지문.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나 그 밖의 다른 부분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 이게 이제 부담금이라든가 사용료를 뜻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부동산 가격 심의에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할 때는 누구 심의? 시군구 부동산 가격 심의위원회라. 중앙이 아니고 국장이 공시할 때는 중앙, 시군구 국장이 공시할 때는 시군구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죠. 그리고 매년 공시가의 공시기준을 현재 관할구에 개별 토지의 단위명당 가격, 그게 개별 공시가죠. 이걸 공시해야 한다 이 말이야. 바로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는 게 시군구 국장이죠. 근데 시장, 군수, 국장이 공시할 때는 시군구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중앙이 아니고. 그거 원리를 한 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3번 X예요. 비주거용 가격 공시는 시험에 나올 일 없어요. 볼 필요 없어.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은 2번 지문을 한번 봐요. 옳은 것을 찾는 건데 1번도 틀렸죠.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필요한 사항은 전부 국토교통부 유일한 게 없어. 대통령령이지.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지. 국토교통부령은 시행규칙이죠. 필요한 사항은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선정하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누가 조사 선정하노? 시군구청장이 그래야 되겠죠. 개별자가 들어간 거는 전부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 정보를 제공해 주죠. 그리고 국가지자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 그러니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게 이거라. 자, 토지는 표준지가 아니고 개별공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죠. 근데 주택은, 단독주택은 당연히 개별주택이 있죠. 단독주택은 표준주택이 아니고 개별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합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개별주택인 게 없죠. 그럼 당연히 공동주택 가격, 이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겠지. 그러니까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이 두 가지가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표준주택은 세금 산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요걸 지금 뜻하는 지문이죠. 그지? 3번이 맞죠? 바로 개별주택 가격하고 공동주택 가격, 즉 두 가지가 과세 산정 업무와 관련하여 가격 산정,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 말이야. 3번이 맞는 말이고요. 네 번째,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사용,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국공유지 취득 또는 처분 등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한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요때 지가가 뭐라는 거죠? 이거는 수용시 산정하는 지가니까 보상금을 뜻하는 거잖아요. 보상금. 근데 수용 보상금은 뭘 가지고 산정한다 그랬어? 표준지 공시가란 말이야. 개별 공시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셋째 줄에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가 아니고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수용시에 보상금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리는 거죠. 그다음에 5번에 시군구 부동산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국장이 공시하는 게 아니고 시군구청장이 공시를 하겠죠. 국장이 공시하면 중앙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고, 시군구청장이 공시를 할 때만 시군구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의 공시기준 현재 관할구 안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봐봐, 아까 건물은 주거용도 있고 비주거용이 있었죠. 근데 비주거용은 공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공시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임의사항이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란 말이야. 비주거용.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5번쯤 이런 거는 아예 비주거용하고 관계 있는 거는 알려고 하지 마요. 머리 아프다 괜히. 임의사항이니까 시험하고 관계 없습니다. 자, 넘겨서 제일 올해 이제
9, 30, 31에는 공시가를 어디에서 먹느냐? 26, 7, 8에는 주택가격은 단독주택만 표준하고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공동주택은 공시 안 한다 그랬죠. 요걸 이제 물었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5번 문제가 그거야. 5번에 3번 봐요. 4번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1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해야 한다. 그럼 이 말은 그 단독주택뿐만 아니고 공동주택도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공시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1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 공동주택을 빼야 돼요. 절대 이 표준주택이나 개별주택은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선정 공시하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이나 개별주택 자체가 없어요. 요런 요 자체가 나오면 안 돼.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4번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6번 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가격을 공시하고 있는데 다음 중 옳은 것. 일반적인 거래의 지표가 된다. 또 국가 등이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한 경우의 기준. 그러니까 국가가 업무와 관련해 산정한 지가가 보상금입니다.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해서요? 표준지 공시가죠. 시가 표준액이 아니고 이 거래의 지표가 되고 국가 등이 업무와 관련해 산정한 지가 산정의 기준. 또 감정비 기준은 표준지 공시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에서 가격 정보를 정해 주죠. 그리고 국가지자체 등이 과세 업무와 관련해서 산정하는 가격. 그러니까 세금. 이 세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게 개별주택 가격하고 공동주택 가격이니까 2번이 옳은 지문이겠네요. 이거는 그지?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개별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 공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누구에게? 개별 공시가 개별자 들어가면 시군구청장이 공시니까 시장구청장한테 일을 신청하러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4번에 시장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시장구청장이 공시하는 게 아니지. 개별자가 들어가는 것만 시군구청장이고 공동주택은 개별자가 없으니까 국장이 공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렇게 딱 나와야지 그냥 그지? 항상 개별자 들어간 거 외에는 무조건 국장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에 국장은 공시기준을 위해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한다 그랬는데 개별 공시가는 국장이 아니고 누구? 시군구청장이죠. 자, 시장구청장이 공시를 하는데 그게 틀려 있는데요. 여기서 봐. 공시기준일 이후 그랬는데 공시기준일이 1월 1일이죠. 그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를 결정 공시하라 그랬죠. 근데 그 대통령령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1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6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 공시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온 거야. 우리 시험에 내가 처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험에 등록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이 기출 문제에 나와 있어요. 어디를 또 알려줘야 되나 이거 보자. 넘겨가지고 저기가 11번 문제를 봐. 11번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거 그 사이 문제 참고로 풀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개별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 공시로부터 이의 신청은 항상 30일 이내입니다. 그다음에 2번에 국장은 표준지 가격을 산정할 때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증을 받아라 지랄. 국장하고 그 행정안전부 장관하고는 동급이죠. 급이 동급 사이에는 검증받고 심의하고 이런 게 없는 거야. 무슨 검증을 누구한테 받아요? 그냥 검증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 가격을 공시할 때는 항상 뭐 들으라 그랬죠?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라 그랬죠. 토지 소유자나 주택 가격을 공시할 때도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거지. 뭐 같은 동급 장관한테 가서 검증받고 뭐 심의받고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동급 장관한테 가서 심의를 받고 뭐 검증을 받겠어.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거는. 그다음에 세 번째 국장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 이미 틀렸지. 표준주택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선정을 안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항상 단독주택만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거지 공동주택은 선정을 안 한단 말이야. 지금 그것도 틀려 있으니까 지금 27에도 항상 지금 26, 7, 8에는 전부 요걸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시장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한다. 요게 이제 이거라 이거. 봐. 공시기준일이 1월 1일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사유가 생겼잖아요. 분할 합병 이런. 그러면 1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사유가 생기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하는 거야. 7월 1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6월 1일에서 12월 30일 사이에 사유가 생기면 그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온 거라. 어? 시험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봐요.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으로 오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표준지 공시가는 토지세에서 지가 정보를 정해준다. 기억에 이연에 또 일반인이 토지를 거래할 때 거래의 지표가 된다. 이따 표준지 공시가를 써서 3번에 국가지자체 등이 과세 등의 의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어떻게, 자, 봐봐.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되죠. 표준지 공시를 가지고 주택에 어떻게 세금을, 이거는 땅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주택에 세금을 부과할 때는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산정한다 그랬잖아. 그지? 표준지 공시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개 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산정하지, 표준지 공시가는 토지에 세금을 토지도 아니다. 토지는 또 개별 공시가를 가지고 세금을 산정하지 표준지 공시가를 사용을 안 하잖아. 그지? 세금 산정할 때. 그지?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디귿 지문은 그 과세 등의 의무와 산정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거는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입니다. 세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거는. 그다음에 또 리얼에 감정평가 업체가 지가 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 아까 지가 변동률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쓰는 게 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표준지 공시가죠. 지가 변동률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1 플러스 R의 인성 변동률에 대입해서 요게 변동률 요걸 구할 때는 여기에 뭘 쓴다 그랬죠? 여기에 표준지 공시가를 여기다 넣습니까? 여기에 뭐 넣는다 그러대 아까?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안 하더나 2시간 전에 했어.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에 따라 산정한 생산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니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 중에서 지가 변동률을 산정한다 그랬어요. 표준지 공시가가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공시가 지금 표준지 공시가는 기억년 2가지에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29회부터 31회까지는 요거 물었다니까. 공시가를 어디에 써먹는가를 계속 물었고요. 특히 작년에 나온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일 거야. 그 15번 봐요. 15번이 작년 문제죠. 자, 이거 봐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 구수, 구청장이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골라라. 자, 봐라. 요 개별 공시가는 어디에 써먹는다 그랬어요? 세금을 산정하거나 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별 공시가를 사용하죠. 그럼 세금 부과를 할 필요가 없다.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겠지. 세금 부과 안 하면. 그 다음에 또 부담금을 산정할 필요가 없으면 이 부담금 산정을 할 필요가 없는 토지도 개별 공시가가 없어도 상관없지. 개별 공시가를 써먹는 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봐봐. 이전에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거나 또 디귿에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럼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는 토지는 개별 공시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는 거예요. 그럼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면 개별 공시가 공시할 필요가 없겠지. 그 다음에 또 거기 미음에 국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국세나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죠.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산정하는 게 개별 공시가라. 그러면 국세 부과 대상도 아니고 지방세 부과 대상도 아니면 개별 공시가를 공시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기억에 자 아까 봐 표준지로 쓰는 토지는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그랬죠. 그럼 개별 공시가 산정할 필요가 없지. 표준지로 쓰는 토지는 그지? 그럼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는 네 가지 리얼 빼놓고는 다 필요가 없어. 개별 공시가가. 근데 리얼에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 공원으로 지정됐다고 세금 부과 안 한 거 아닙니다. 공원으로 지정됐다고 다 부과돼도 세금 부과해요. 지방세라든가 다 부과합니다. 국세 지방세가.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면 개별 공시가가 있어야 세금을 부과하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개별공개를 결정 공시해야 되죠. 근데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거나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럼 개별공개를 공시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지. 그죠? 의미를 알겠나 지금? 그 이것도 지금 개별공개를 어디에 써먹는가 이걸 갖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실제 작년 문제가 아주 어렵죠. 이게 상당히 어렵지만 진짜 요거 답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준에서는 작년에는 아마 요거 맞춘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걸로. 이걸 이해해서 맞춘 사람은 뭐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정도고요. 다 틀렸습니다. 몰살했습니다. 몰살 이 문제. 근데 올해도 가격공시에서는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도 지문을 4개를 넣어. 4개를 넣고 다음 중 옳은 5개. 지문을 5개 넣고요. 옳은 것의 개수는 몇 개냐? 답 1개입니다. 1개. 요거 1개. 답이 뭐냐? 개별 공시가나 표준식 공시가는 공시 기준일이 1월 1일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게 답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 1월 1일에서 5월 31일 날 사유가 생기면 6월 1일이 공시 기준이 되지 1월 1일이 아니라 그랬죠. 원래 공시 기준은 전부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인데 공시 기준을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요때 사유가 생기면 6월 1일이 기준이 되잖아. 그죠? 요게 1월 1일이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6월 1일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게 옳은 질문으로 또 한 개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것만 내가지고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는데 그걸 그대로 낼 것 같아요. 중개사 시험에. 올해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워낙 6년 동안을 요구하고 이걸 써먹었으니까 이제 답으로 요구할 포인트가 아마 쉽게 나오면 누가 언제까지 공시를 하고 이 신청을 누구에게 하는가를 가지고 답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좀 어려우면 올해 시험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작년보다 접수자가 6만 5천 명이 늘었으니까 시험에 만만치는 안 나오겠지, 그지? 당연히, 그지? 작년에 34만 명인데 올해 뭐 40만 8천 명이 지금 접수를 해가지고 실제 접수 인원은 27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요. 중복 인원까지 합치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 원래 수치가 그렇게 발표되는 거니까 그래도 통계상으로는 지금 6만 5천 명이 늘었잖아, 작년보다. 그러니까 경강 시험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물론 작년보다 시험이 특히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시험이 최근 15년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합격률이 가장 저조했죠. 작년에 21%밖에 안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다 25에서 31%까지 합격을 했거든. 근데 작년에도 응시자가 늘었잖아요. 재작년보다 3만 명이 늘었거든. 재작년에 31만 명에서 접수자가 작년에 34만 명이 늘었고 올해는 또 6만 5천 명이 더 늘었죠. 작년에 전년도보다 3만 명 늘었을 때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6만 5천 명이나 늘어서 지금 접수자가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을 거다 예상은 하는데 뭐 그래도 그죠? 시험은 공부한 사람한테는 쉽고 공부 안 한 사람한테는 아무리 쉽게 나도 어렵고 그런 거야 시험. 그렇죠? 하면 그냥 합격하는 거야. 60점 받으면 합격하는 거니까 너무 쫄 필요 없어요. 대비책은 다 세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되고 7월 8월 2달 동안에 재미도 없는 이 문제풀이 한다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